이건 불가능합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2025년 어느 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손에 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세계 최강국 미국.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달러라는 무기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미국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나라가 미국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러시아? 아닙니다. 중국? 그것도 아닙니다. 중동의 산유국? 전혀 아닙니다.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남한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70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그 작은 나라가 지금 미국 패권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 백악관은 경악했습니다. 3주 전 백악관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한 경제학 교수를 긴급 소환했습니다. 30년간 국제무역과 공급망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오전 9시 웨스트윙 회의실에는 대통령 경제보좌관, 무역대표부 수장,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차관 등 미국의 핵심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준비 중인 관세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한 교수에게 핵심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는 것이었죠. 교수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10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이 다시 나왔습니다. 정말 확실하냐고, 한국이 그 정도로 중요한 변수냐고. 교수는 반복해서 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5분 후 또 같은 질문. 혹시 다른 나라는 없냐고, 중국이나 독일, 일본은 어떠냐고.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정확히 7번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 모두 답은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들은 다른 답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자신들이 예상했던 그 나라의 이름을 듣고 싶어 했던 거죠. 회의실을 나서며 한 보좌관이 교수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방금 말한 내용이 우리 전략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날 밤 백악관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더 코리어 프라블럼 Why We Can't Touch Them. 한국 문제, 왜 우리는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가. 첫 페이지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orea is not a variable. Korea is th key variable. 한국은 하나의 변수가 아니다. 한국은 핵심 변수 그 자체다. 다음 날 같은 회의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CIA 국장, 상무부 장관,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거물 CEO들까지 모두가 한 가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대체 왜 한국인가? 교수는 프로젝터를 켜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1세기의 석유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심장은 반도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5억 개의 데이터 센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서버는 1초에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작은 칩 하나,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42.3%, SK 하이닉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28.7%, 합계 71%. 두 개의 한국 기업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1%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공급처를 찾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의 키옥시아는 점유율 11%에 불과하고 대만의 마이크론은 한참 뒤처져 있으면 중국은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나라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였습니다.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이 기술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HBM 시장 점유율 53%, 삼성전자 HBM 시장 점유율 38%, 합계 91%. 챗GPT가 돌아가는 서버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도 구글의 AI도 모두 한국산 HBM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91%라는 숫자 앞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는 두 번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배터리였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에서 판매된 신차의 30%가 전기차입니다. 2030년에는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죠. 그 모든 전기차의 심장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기업 순위를 보면 중국의 CATL이 36.8%, BYD가 15.8%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LG에너지솔루션 14.2%, SK온 5.1%, 삼성 SDI 4.3%가 따르고 있죠. 한국 3사를 합치면 23.6%입니다. 점유율만 보면 중국에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수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배터리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규제, 안보 이슈, 인권 문제 등 수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죠. 결국 테슬라가 선택할 수 있는 배터리는 한국산입니다. BMW도 한국산, 포드도 한국산, 폭스바겐도 역시 한국산입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AI 혁명도 전기차 혁명도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군요.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예외를 두거나. 무역대표부 수장이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두 개의 옵션을 크게 적었습니다. 옵션 A 한국의 관세 부과. 한국에 203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30% 상승합니다. 그 즉시 애플은 아이폰 가격을 올려야 하고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을 줄여야 하며 구글과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확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CIA 국장이 지적했듯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중국은 즉시 한국에 접근할 것입니다. 우리가 관세 없이 더 좋은 조건으로 사줄게요라고 말이죠. 만약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넘긴다면 미국의 기술 패권은 그날로 끝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강조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옵션 B 한국만 예외. 그렇다면 한국만 관세 예외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여러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유럽연합은 WTO에 제소할 것이며 중국은 이를 미국의 약점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한국만 예외로 두는 순간 미국의 관세 전쟁 전략 전체가 무너집니다. 다른 나라들이 왜 우리는 안 되고 한국만 되느냐며 들고 일어날 테니까요.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미국은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 산업이 타격을 입고 예외를 주면 전략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때 교수가 세 번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있다고 미국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이죠. 한국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중국의 제조 능력이 결합한다면, 그건 미국에게 최악의 악몽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때 한 보좌관이 기밀 파일을 회의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빨간색 TOP SECRET 도장이 찍혀 있었죠. 무역대표부 수장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어 is the key variable in 21스트리트 센처리 파워 스트럭처. 한국은 21세기 권력 구조의 핵심 변수다. 그 아래 손으로 쓴 메모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We cannot win without Korea. We cannot control Korea. This is the problem. 우리는 한국 없이 이길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을 통제할 수도 없다. 이것이 문제다. 미국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강국도 어쩔 수 없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 작은 나라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한국의 여정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유엔에서는 한국을 원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한국은 가나보다도 가난했습니다. 거리에는 전쟁의 상처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하루 세끼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공단을 세우고 수출주도 경제를 만들었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동력뿐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했습니다. 철강, 조선, 화학 등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었죠. 선진국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중화학공업을 하겠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이 되었고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전자산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재벌의 무모한 도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미국 기업들도 고전하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삼성 이병철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반도체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삼성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습니다. 실패할 경우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죠. 하지만 그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의 문턱에 서게 되었죠. 하지만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국가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고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죠. 대기업도 은행도 쓰러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금반지를, 아버지들이 금시계를 내놓았습니다. 나라를 살리자는 한마음으로 전국에서 금이 모였습니다. 215톤의 금이 모였고 그 돈으로 외채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삼성은 반도체에 올인했고 LG와 SK는 미래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선진국 경제가 휘청거렸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더욱 굳혔고 현대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2배로 늘렸습니다. 위기 때 더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이 소재들이 없으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없었죠. 일본은 확신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3개월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요. 실제로 한국은 이 소재의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년 만에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기울였고 연구소와 대학이 협력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잃었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국경이 봉쇄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K-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24시간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IT 산업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DNA입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입니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른 유일한 나라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육입니다. 한국의 문해율은 99%입니다. 대학 진학률은 70%로 세계 최고 수준이죠. 가난했던 시절 부모들은 굶어도 아이들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교육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이 곧 자원이었으니까요.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술 집중 투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매출의 9%를 R&D에 투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240억 달러입니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죠. 한국 기업들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 기술 우위를 선택했습니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 미래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반도체 패권, 배터리 우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셋째, 빠른 실행력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때때로 단점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엄청난 강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오지 상용화, 전기차 배터리 양산. 한국은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이 빠르며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넷째, 정부와 기업의 협력입니다.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을 지원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배터리 생태계, AI 국가 전략.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면 기업이 실행하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닙니다.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협력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비밀. 생존 본능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희토류도 없습니다. 북한과 대치 중이고 주변은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 뿐이죠. 생존하려면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남들이 8시간 일할 때 12시간 일하고 남들이 쉴 때 연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 절박함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위기가 일상이었기에 위기 대응 능력이 세계 최고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대한 코끼리가 충돌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없이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요. AI 혁명도 전기차 시대도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중국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중국 스마트폰, 전기차, AI 서버의 핵심 부품은 대부분 한국산이니까요. 화웨이도 샤오미도 BYD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백악관이 두려워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 편을 든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중국의 제조 역량이 결합한다면 미국의 기술 패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한미동맹은 70년을 이어온 혈맹이죠. 하지만 국제 정치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줄타기가 아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는 안보와 기술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니까요. 백악관 문서에 적힌 코리어 이즈 더 키 베리어벌이라는 문구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의 선택 하나가 세계 패권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나라 한국이 가진 큰 힘입니다.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잿더미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로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 2년 반 만에 완성되었죠.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 의지로 공장을 세웠습니다. 포항제철소, 울산공업단지, 구미전자공단. 아무것도 없던 땅에 산업의 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의지로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기술을 베꼈다는 조롱을 받았지만 결국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구조 조정의 기회로 삼아 더 강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소재를 국산화하며 오히려 기술 독립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K-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한국은 지금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AI 시대가 왔습니다. 챗GPT, 자율주행, 생성형 AI. 새로운 기술 혁명이 진행되고 있죠. 한국은 여기서도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합계 출산율 0.72명.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50년 후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한국은 여기서도 앞서 나가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북한 핵 문제, 공급망 재편. 한국은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들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위기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라는 것을 1950년의 폐허에서 2025년의 기적을 만든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 70년 후 2095년에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21세기 초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 작은 나라가 AI 혁명을 이끌었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기술을 만들었으며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혁신을 이뤄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지금 이 순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두려워한 나라. 그것은 단순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70년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선 그 가난한 나라가 세계 최강국을 두렵게 만들 줄은.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진짜 백악관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